청와대에서 개각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0개월 한시 내각이라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영이 설까 궁금한데 청와대 인사에 대한 얘기 청와대 출입하는 동정민 팀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 팀장. 네. 일단 오늘 인사 내용부터 압축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표결 인준이 통과되면 바로 내각을 발표할 것이다. 설 연휴 전에 하겠다라는 약속 일단 지켰는데 네. 문제는 4명을 개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감동은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4명이 누군지 좀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그동안 바뀔 것이라고 했던 부처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네.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이주영 장관이 물러난 이후 공석이었는데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후보자가 됐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좀 의외의 카드인데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사실 유 의원은 재정 전문가인데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고 네. 통일부 장관도 약간 깜짝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인 홍영표 비서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에는 임종용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사실 이 두 분은 뭐 친박이라고 해서 예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분이 좀 궁금한 분인데 이분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자세히 해보고 네. 일단 이 두 유시성을 가진 분들 이 친박분들인데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제목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10개월짜리 한시 장관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금 새로 이제 2명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내각의 18명 중에 6명이 현역 정치인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새누리당 의원인 거죠. 3분의 1인데 문제는 총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아직 1년 조금 넘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천부터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려면 올해 연말에는 내년 총선에 나가려는 사람은 그만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러면 과연 18명 중에 올해 연말에 6명이나 빠져야 되는 그것도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워낙 중요한 자리마다 다 포석이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박근혜 정부 내각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개각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 4명 중에 2명 해서 그것도 이제 대체로 친박 의원들인데, 네. 친박 의원들을 전면적으로 포진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쇄신 인사라는 것은 광폭에, 다시 말해서 계파가 다르고 또 기존에 본인과 같이 접해보지 않았지만 국민적 신망이 있는 인사들을 넓게 써서 좀 어떤 통합과 국정의 장악력을 높여달라는 건데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좀 편협하지 않은가. 편협하다. 이런 우려를 자아내는 인사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 일색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여상원 변호사께서 보시는 어떻습니까? 이 장관 두 분이 올해 연말까지로 이제 사실상 시한부 장관을 하게 된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은 지역을 또 나가실 분들이니까 그러면 밑에 공무원들이 말을 들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의원 출신들은 청문회를 이번에 이완구 총리도 물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두 분을 아마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에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정의 이게 계속성 이게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내년 4월 23일이 아마 총선인데요. 그럼 2달 전인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근데 의원 할래, 장관 할래 그러면은 전부 다 의원 하려고 그럽니다. 장관은 이제 했으니까. 장관은 짧잖아요. 국회의원 4년, 그것도 없이 4년 할 수 있고. 선출직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개월 정도 지금 하실 분이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보다도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동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국민에게 좀 감동을 주는 정치. 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 민주당 대통령들이 들어설 때마다 국방장관, 미국은 국방장관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거의 공화당 출신들이 국방장관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볼 때 참 감동적이다. 역시 미국의 체제는 강하구나 느끼는데 우리도 좀 국민 대통합적인 측면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성향이 다른 인사를 한번 기용해보는 게 어떻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 건데 이번에 좀 감동이 없다는 면이 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이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죠. 특히 이제 이번에 현역 의원들 발탁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은 선거법상 이제
90일 전에 사퇴하게 돼 있기 때문에 4월 13일에 90일 전이면 1월 13일까지는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11개월짜리 장관으로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또 각종 4대 개혁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그 시한부 장관한테, 시한부 내각한테 이건 맡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저분들이 분명하게 다음 총선에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아예 일제히 하면은 배수진을 치는 각오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겠다라는 게 가능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우물우물 입 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한부 내각에게 그러한 중차대한 개혁을 맡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저분들에게 경력 하나 달아주는 이런 인사에 그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이 아주 날카로운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 동정민 팀장이 청와대 내부에 왜 이분들을 했는지 청와대 내부에 아주 정통하시니까 그 부분 좀 설명을 구현해 주셨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예. 그런 우려들을 청와대도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3년 차에 아무 일을 못하면 정말 임기 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올해가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나마 정치, 당정 간 소통도 되고 뭔가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집권 2년을 운영하면서 관료들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컸다. 관료에 대한 실망. 일기 내각이 거의 관료들로 채워졌는데 제대로 지지부진하고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정치인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정민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영이 안 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검증 문제를 아까 여성원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유기준, 유일호 이 두 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증이 쉽게 넘어갈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은 제쳐놓고 특히 이 유기준 이분은 김무성 대표를 그동안 줄기차게 공격해온 분이고 네. 정치적으로 부산에서 상당히 어떤 그 정적에 가까운 분들이 아니냐, 관계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당에서 호락호락하게 지금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와 상당히 대척점에 세어 있었죠. 예.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는 친박 친목 모임의 총괄 간사를 지금 유기준 의원이 맡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무성 대표 작년 12월에 당을 사유화하려는 느낌이 있다라면서 김무성 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또 부산 지역 의원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당청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정치인의 검증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청문회라는 것은 정말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완구 후보자도 처음엔 제대로 안 하려다가 나중에 제대로 했듯이 이분들에 대한 검증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홍영표 장관 후보자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가족 간에 재밌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발탁이 된 것도 좀 의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홍영표 통일비서관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유일호 장관이 후보자 새로 오면서 서승환 교통부 장관은 물러나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홍영표 새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홍영표 후보자는 서승환 장관의 처남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승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 처음부터 같이 초기 국토부 장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2년 정도 계속 장관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또 이렇게 가족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승환 장관은 지금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김광두 원장의 소개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홍영표 후보자는 인수위 때 약간 갈라지게 된 최대식 교수라고 있어요. 그렇죠. 인수위요. 그분의 소개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두 사람은 가족으로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홍영표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신선한 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깜짝 카드다. 대통령이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지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고 홍영표 후보자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런데 좀 재미있는 국면이 그 통일비서관은 1급입니다. 1급. 그런데 1급이죠.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과 밥자리를 하게 되면 늘 같이 오거든요. 주철기 수석이 차관급입니다. 그렇죠. 수석은 차관급. 근데 졸지에 지금 1급 홍영표 후보자가 장관이 돼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철기 수석이 홍영표 후보자 밑에 있는 국면이 된 거죠. 상당히 그것도 좀 재미있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울고 웃는 가족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짚어볼 게 있습니다. 바로 유기준 의원이 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빠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 자리 위원장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야, 이거 만만치 않겠어요. 네, 아주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요. 외통위원장이란 자리가 원래 중진 의원들이 상당히 하기를 바라는 꽃보직 중에 한 명입니다. 과거에 박진 의원과 남경필 의원도 양보를 하지 못하고 표결까지 간 적이 있는데 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예. 서울의 강자죠. 나경원 의원과 이재호 의원이 지금 이 외통위원장을 두고 이제 맞붙는 셈이 됐습니다. 이재호 의원도 외통위원장에 상당히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네. 우선이신데 위원장을 못했대요. 근데 외통위원장을 꼭 해보고 싶다고 그러신답니다. 상임위원장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청와대에서 이분이 위원장을 맡는 상황, 이거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사실 같은데. 나경원 의원도 청와대 아주 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이재호 의원이 되는 것보다는 청와대는 당연히 나경원 의원이 되는 걸 바라겠죠. 예. 만약에 두 분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성훈 논설위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청와대의 꼭 뜻대로만 예.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가장 무난한 카드로 아마 의견을 수렴해서 하게 되면 아마도 이재호 의원은 부담스럽지만 예. 또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거에 국방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양보를 좀 하라 그랬더니 유승민 원내대표가 난 양보 못하겠다 경선하게 해달라 그래서 경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두 사람이 모두 하겠다고 하면 유승민 원내대표도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경선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선 네. 되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또 관심 있게 한번 봐야겠네요. 자, 동 기자가 그거 하나 정리해 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오늘 질문을 네.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의원들이 입각을 또 많이 했잖아요. 네. 이완구 총리 또 두 분의 의원까지. 그러면 이분들 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도 받고 국회에서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장관직에 한해서 장관직의 월급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렇게 되면 의원의 월급은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관직만 받는다고 지금 동정민 팀장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가 드디어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오늘 임명식 그 장면, 취임식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믿으며 국민의 마음, 국민 입장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일일이 다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완구 총리의 표정이 그렇게 막 밝지만은 않네요. 오늘 아침 8시 40분에 이제 청사로 출근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네. 아침에 출근길 때부터 상당히 좀 경건한 표정을 많이 계속 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어렵게 표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당장 웃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이상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완구 후보자 상당히 각오를 다지는 모습으로 오늘 보였습니다. 예, 오늘 좀 이례적인 모습이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장관들이 쭉 따라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사실 저 이례적인 일일 텐데. 네, 저희 좀 어떻습니까? 알아봤는데 어쨌든 국무총리가 이렇게 취임식을 할 때 장관들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이례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총출동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더 많이 온 거죠. 예. 결국 뭐 여론에서는 반쪽 총리라고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 총리가 오랜만에 오게 된 거고 실세 총리라는 말을 듣고 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이런 격려도 했기 때문에 장관들로서는 눈도장을 좀 찍지 않기 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완구 총리를 이제 앞에 전면에 내세워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겠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 아닐까 싶은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등장을 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이완구 총리가 네. 나란히 있는 모습이 잡혔어요. 네. 보시기에 최경환 부총리의 속마음 어떨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사실상 정권을 만든 핵심 개국공신이기 때문에 네. 이완구 총리의 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친박 핵심이고,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물론 이완구 총리도 친박이지만, 예. 사실은 범 친박. 원래는 이제
좀 중립지대에 있다가 그 지난 세종시 문제로 완전히 이제 친박으로 된 건데 그 같은 삼선이고 또 원내대표 경험으로 따지면 최경환 부총리가 선배죠 말하자면 예. 먼저 선임자인데 그러나 그 이제 그 정치인들은 보면 이런 바뀐 의전에 대해서 적응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갖고 있는 존경심과는 별개로 예. 총리에 대한 의전은 아마 깍듯이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완구 총리도 그 미묘한 최 부총리의 심경을 아마 의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부분을 물었어요, 기자들이. 아, 최 그래요? 부총리하고 아마 경제 부분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예. 경제 분야에 대해서야 제가 전문가이신 최 부총리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그 미묘한 감정의 충돌을 하지 않을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예. 네. 이완구 총리가 2007년 경선 때도 친박을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제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이제 더 단단한 친박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동정민 팀장. 예. 그 취임식에 보면 아까 보면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최경환 장관 부총리를 툭툭 치는 모습도 예, 좀 전에 보이기도 영상에 했는데 보여드렸죠. 이상하게 저는 약간 선입견이 있어서인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그 왼쪽 옆에 이완구 총리가 앉고 오른쪽 옆에 최경환 부총리가 앉았는데 이상하게 최경환 부총리 오늘 표정이 약간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게 그랬어요.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두 사람은 계속해서 좀 미묘한 긴장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또 잘 이겨내는 것이 또 두 사람의 정치력이겠죠. 예.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분 중에 하나니까 네. 아마 대통령의 뜻 이런 걸 잘 존중하지 두 사람 않을까 모두 아마 싶은데.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은 대통령과 또 독대를 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서로 경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상훈 변호사께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완구 총리 책임 총리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진단해 주시죠. 네, 그 면에서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책임 총리라 그러면은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 그 자기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장관 재청권이거든요. 국무위원 재청권. 그러면은 물론 이완구 총리 후보 시절에 이미 청와대하고 많은 장관 후보에 교감에 오고 갔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어떤 보여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분이 책임 총리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고 이완구 총리 본인도 책임 총리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각 문제에 관해서 이때까지 뭐 해양수산부 상당한 기간 비워왔고 나머지는 장관이 있는데 이번 그 설을 지나면서 이완구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장관 재청에 대해서 조금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근데 어제 인준되고 오늘 바로 장관이 돼보니까 이게 재청이 돼보니까 이완구 총리가 과연 이 장관 재청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목소리를 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완구 총리가 그렇게 우여곡절을 끝에 총리가 되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완구 총리가 잘해나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설 민심을 의식해서 서둘러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책임 총리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을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겠네요.